나이 많은 학생이었죠. 근데 이제 나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믿든가 말든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90학번이에요. 늦게 평상시보다 7년, 8년 가까이 늦게 약학대학에 새로 입학을 했습니다.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늦지 않았다.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하거나 1, 2년, 2, 3년 고민할 때 하나도 늦지 않았다. 7년, 8년 그 세월도 늦지 않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중에서 혹시 조금 나이가 많거나 또 조금 새로운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 굉장히 일찍 했죠. 처음에는 신임약사 모임 중심으로 청년약사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대한약사회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서 그렇게 대한약사회를 하게 됐어요. 아마 내가 최연소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였을 거예요. 30대 중반 정도에서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를 했어요. 그 당시 벌써 이제 30년 전이니까 이 IT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때 대한약사회에 최초로 정보통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보통신이사 역할을 맡아서 젊은 층과의 교감들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약사회 회무를 시작했습니다. PM2000을 개발하고 그 부분을 이 약국가에 정착하게 만들었던 과정들, 지금의 이제 약학정보원의 전신인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을 설립하고 약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PIT3000, PM2000, PM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약국들의 절반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원, 한의원, 치과 전부 다 사설 업체들에게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회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국가에는 PM2000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죠. 가격 저지선의 역할도 하고 있고 약사 회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표준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전문가가 되는 것, 약사가 이 사회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전문가로 대우받는 것, 공적인 역할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약사 직능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요.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 후내년부터는 이제 실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전문약사가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약사들의 수가체계의 변화,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것,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약사가 전문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 모든 게 그렇게 이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미래는 우리들이 하기 나름이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사회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약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국, 병원, 제약, 연구, 어떤 파트를 선택할 때도 처음에 물론 확신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선택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를 하는 약사, 이 약물 중심, 질병 중심에서 조금 더 이 환자 중심의 약사 서비스, 근데 그게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를 하는 약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사의 미래는 노인에게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령화라는 부분이 가져오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한 두 가지 꼽으면은 노인 학대, 노인 자살.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들어서 경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졌을 때 겪게 되는 제일 큰 문제들이 이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근데 그 부분에 저는 약사의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OECD 평균 자살률 10년간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된다고 해요. 이 노인들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약국입니다. 왜? 노인들은 많은 약을 먹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들을 약국을 통해서 상담하고 교육 지도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도시도 아직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약국은 아직도 그 지역의 사랑방, 또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지역의 어떤 그 건강과 관련된 거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약국에서는 약국을 찾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정신적인 어떤 상태, 가족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약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사들이 전문적인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역할을 하는 것. 노인 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요. 근데 노인 학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일부러 감춰주기도 하고 잘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곳은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의 가장 아픈 문제, 어떻게 보면 제일 고통스러운 문제 두 가지에 관한 접근성이 가장 높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약국이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사회에 대한 기여이기도 하지만 약사 직능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약국들의 역할들이 커져야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약을 많이 먹게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다제약물인데 과도하게 많은 약물들이 어르신들이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 연세 어르신을 중심에 놓고 쓰기보다는 질병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여러 내과가 또는 정형외과가 무슨 과가 이렇게 다 처방을 하다 보면은 위장약이 하루에 4알 5알을 그냥 모르고 먹고 있기도 해요. 하고 여기 먹는 진통소염제가 저기 조금 다른 진통소염제가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주지 않으면은 약이 약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질병을 중심으로 처방을 하고 이 약들이 조제돼서 환자한테 가지만 최종적으로 환자 몸에 맞는 어르신들의 몸에 맞는 적절한 투약은 이 다제약물 관리 사업 같은 분야에서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약사의 미래 역할의 큰 부분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합돌봄이라는 부분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에 들어가서 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령화로 해서 노인층이 많아진다.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택에서, 집에서 적절하게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이야기한 다제약물 사업이기도 하고 이 복약수 농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약사 서비스 부분은 결국은 일정 부분은 특화되는 활동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려면은 이런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 어떤 뜻만 가지고 갈 수 없고 이게 두 개가 한 발 한 발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이야기됐던 전문약사 제도가 법제화가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기, 약사법 개정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주 미래의 약이처럼 야기된 것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법제화가 되고 나서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에서 지금 전문약사 제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약학교육평가원, 병원약사회, 약학회, 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사회 등등 이런 준비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야에 적합한 교육을 해서 어떤 시험을 거쳐서 어떤 전문약사 제도 약사를 배출할 것인가 하는 이 연구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아마 올해는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내년에는 교육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교육 과정들이 준비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교육과 절차들을 밟아가겠죠. 전문약사 제도가 의사들의 전문의 제도처럼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특화된 분야의 전문약사라는 제도가 가지는 힘들은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믿어요. 그런 역할들이 생겼을 때 약사의 영역이, 약사들의 역할이 깊이가 생기고 그 전문적인 역할들로 해서 다른 직역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호흡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길 것이다. 외부 연구 영역을 이렇게
외부에 이제 뭐 몇억 큰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약사의 역사상 밖으로 이렇게 큰 규모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약사들의 조제료 또는 행위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인데요.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약사들의 처방 조제료는 다 똑같아요. 전국을 어디 가나. 근데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처방전 조제를 40건 하는 약국과 50건 하는 약국이 40건 하는 약국의 조제료가 50건 하는 약국보다 높을 수 있어야 한다. 왜? 40건을 조제하긴 하지만 이 약사님은 다양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가산점이 있는 서비스들을 행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서 이 약국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예요. 외국에는 유럽 쪽, 일본, 미국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해내고 현실에 맞게 도입해내고 그 부분들이 자리 잡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제도가 전문약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약사들의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수가 체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사의 전문성을 올려가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그 선배 약사들은 이 4년 학제를 졸업한 약사라면은 우리 지금 후배들은 2+4 형태로 해서 6년제 약사들입니다. 이번에 전문약사 제도가 만들어지는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이 6년 학제를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전문약사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 전문약사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사의 미래가 어둡다 또는 AI나 이런 과정들에서 약사가 없어질 직업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의약품이 가지는 중요성, 건강이 가지는 중요성은 AI나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없는 이 환자 중심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 그런 상황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대한민국의 3대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제약산업이에요. 이번에 보고 있듯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오니까 백신, 치료제 이런 의약품들이 각 나라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결정하기도 하고 한 나라에서는 어떤 정권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만큼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가지는 힘과 의미들은 굉장히 큰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향후의 미래를 보면은 제약산업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제약 파트에서도 한 분야가 있지 않아요, 그죠? 크게 몇 가지 분야들을 이야기해서 생산, 연구, 마케팅, 개발, QC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인허가 관련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들을 뜻을 세우고 해보는 것도 그냥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벌써 1년 반 가까이 이 세계가 다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왔을 때 여러 가지가 필요했어요. 예방, 방역, 치료. 어떨 때는 너무 치료에 집중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예방 쪽으로 한다고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사들의 역할들이 많이 조망이 되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약사들이 백시네이션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않고 있지만 약사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있었던 공적 마스크 공급 부분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그때 국민들은 이 코로나19라는 괴물을 대항하기 위해서 마스크 한 장이 필요했고 공적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약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국 문을 열기가 너무 겁이 난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어떤 분들 내가 이 약국에 20년을 다녔는데 그 마스크 한 장을 안 주냐고
화를 내고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상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약국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때 지켜냈던 이 약국의 역할, 공적인 역할, 이 사회에서 약국이 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이 할 수 없는, 병원이 할 수 없는, 그리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들이 할 수 없지만 약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이런 약국의 공적 역할들이 커져가야 한다. 약국의 미래 중에서도 이 약국의 공공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국이 단순히 약국 안에서 상담하고 조제 판매하는 곳만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 그게 약국의 어떤 미래상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왜 약사들이 오지랖 넓게 자살 예방을 이야기하고 왜 노인 학대를 이야기하고 하지? 아니다. 그 역할들이 단순한 약을 조제 상담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중심에 놓고 그 거점으로서 역할하는 역할들을 약국이 해야 한다. 그게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약국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어요. 너무 좁게 안 봐도 된다. 약국의 역할들을 조금 더 크게 봐도 될 것 같다. 미래약사연수원이라는 행사가 아직은 미흡하고 아주 작은 시도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준비가 잘 돼서 내년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그런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